호텔 식당에 들어서자 머리가 허연 웨이터가 두 사람을 안내했다. 오블론스키는 자리에 앉아 꺼리낌 없이 고급 음식을 시켰다.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하는 레비는 스케이트를 타서 그런지 자신도 시장하다며 오블론스키가 선택한 메뉴를 골랐다. 음식을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난 후 웨이터가 진주빛 껍데기 위에 얹은 굴 한 접시와 포도주병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들어왔다. 오블론스키는 냅킨을 조끼에 끼우고 두 손으로 굴을 들어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도시인과 농촌인을 비교하는 쪽으로 흘렀다. 농촌에서 사는 레비는 시골 사람들이 일하기 편하도록 손톱을 짧게 깎고 소매도 걷어붙이기도 하는 반면 도시 사람들은 일부러 손톱을 기르고 접시만한 소매 단추까지 달아서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았다. 이에 오블론스키는 거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라며 가볍게 받아넘겼다.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저녁에 쉐르바츠키 댁으로 갈 건가? 오블론스키가 굴 껍데기를 옆으로 밀어넣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었다. 갈 거야. 공작 부인은 형식적으로 최대한 것 같지만. 그게 무슨 소린가? 그건 그분 버릇이야. 그분은 귀부인이잖아. 오블론스키가 스프를 떠먹으며 말했다. 나도 갈 거네. 그런데 그 전에 반이나 백작부인 댁에 합창 연습을 하러 가야 해. 그건 그렇고 자네 정말 야만인이야. 작년에 갑자기 모스크바에서 자취를 감춘 일에 대해선 뭐라고 설명할 건가? 쉐르바츠키 사람들은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단 한 가지 뿐이지. 자네는 늘 남들과 전혀 다른 짓을 한다는 것.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난 야만인이야. 하지만 내가 야만인인 이유는 이곳을 떠나서가 아니라 다시 이곳에 왔기 때문이네. 아, 자넨 정말 행복한 사내야. 오블론스키가 레빈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을 받았다. 준마는 낙인으로 알고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지금 자네의 눈빛이 바로 그렇다네. 그런데 자네 모스크바엔 무슨 일로 왔나? 자넨 이미 눈치채고 있지? 레비는 심각한 표정으로 친구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짐작은 하지만 내가 먼저 말을 꺼낼 수는 없자는가? 그렇다면 말해보게나. 자네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레비는 얼굴에 경련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로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하네. 솔직히 말해주게. 만일 거절당한다면 난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아. 어쨌든 나나 그녀나 두렵긴 마찬가지일 테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젊은 처녀에겐 두려운 일이 아닐 걸세. 어느 아가씨든 청혼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니까. 그러나 레빈의 생각은 달랐다. 그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인간적인 온갖 약점을 지닌 평범한 처녀들과 오직 그녀 한 사람이었다. 내게 이 일은 일생일대의 문제야. 이 일은 자네 외에는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었네. 우리들은 여러모로 다르지. 취미나 관점도 말이야. 하지만 나는 자네가 나를 아끼고 이해해준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걸세. 그리고 한마디 더 해줄 것은 내 아는 정말 놀라운 여잔데. 여기서 오블론스키가 잠시 말을 중단했다. 아내와의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내는 성견지명이 있어. 특히 남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선 더욱 그래. 전에 그녀가 샤오프스카야와 브렌첼렌의 결혼을 예언했지.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지만 둘은 결국 결혼했자는가? 그런데 지금 아내가 자네 편이란 거야. 그건 왜지? 말하자면 자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아내는 틀림없이 자기 동생이 자네와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있네. 레비는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 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어떤 외부의 힘이 날 정복해버린 거야. 내가 갑자기 떠난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난 깨달았네. 그녀가 아니면 내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왜 떠났나? 아, 가만 좀 있게. 난 지금 여러 가지로 착잡하다네. 자네에게 듣고 싶은 말도 많고, 지금 자네가 내게 해준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나? 이건 일종의 광기야.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이미 과거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순결한 처녀에게 접근한다는 것이, 아, 난 그녀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인간처럼 느껴진다네. 그건 죄가 아니야. 아니, 난 내 과거가 저주스럽고 통탄스럽다네. 정말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오블론스키는 대단하지 않다는 듯 말했다.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늘 애송하는 공적에 따라 나를 용서하지 마시고 자비로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라네. 그런 뜻이라면 그녀도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레비는 단숨에 샴페인 잔을 비웠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자네 혹시 알렉세이 키릴로비치 블론스키 백작이라고 아나? 오블론스키가 물었다. 그가 누군데? 레빈의 질문에 오블론스키는 얼른 대답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포도주 한 병을 더 주문했다.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브론스키라는 사람을 알아야 하나? 자네의 경쟁자 중 한 사람이니까 자네도 알아야 해. 어떤 사람인데? 레비는 조금 전 어린애처럼 기뻐하던 표정에서 굳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키릴 이바노비치 브론스키 백작의 아들로 페테르부르크의 젊은 귀공자들 가운데 가장 모험적인 청년이지. 부자인데다가 미남이고 연줄 많고 교양 있고 똑똑한 시종무관이라네. 자네가 모스크바를 떠난 직후에 이곳에 왔어. 내 짐작으로는 키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 더구나 그녀의 어머니가 그만하게. 레비는 침울한 목소리로 오블론스키의 말을 끊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마디 충고하겠는데 이런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 레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쉬었다.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은 느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술을 함께 마시는 친구 사이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더 친밀해지진 못하리라는 것을. 오블론스키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계산하고 소리치고는 홀 쪽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웨이터가 팁을 더한 계산서를 레빈에게 내밀었다. 다른 때 같으면 엄청난 금액에 어리 빠졌을 레빈이지만 지금은 자기 운명을 결정지을 일을 생각해야 하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선뜻 돈을 지불했다. 그리고 쉐르바스키 댁으로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숙소로 돌아왔다. 키티는 올해 18살이 되었다. 그녀는 올겨울 처음으로 사교계에 진출해 두 언니를 능가할 만큼 성공하여 공작 부인을 기쁘게 해주었다. 모스크바 곳곳의 무도회장에서 그녀와 같이 춤을 춰본 젊은이들 대부분이 키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사교계에 진출한 첫 해에 벌써 2명의 구원자까지 나타났다. 바로 레빈과 브론스키 백작이었다.
겨울 내내 레빈이 집으로 찾아오자 공작 부인은 그가 키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공작은 레빈을 마음에 들어 했으나 공작 부인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키티가 너무 어리고 레빈도 아직 결혼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구실을 붙였지만 사실은 더 좋은 혼처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레빈이 시골로 떠나버리자 그녀는 보란듯이 기세가 등등해졌다. 거봐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레빈의 사랑은 믿을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곧바로 브론스키가 나타나자 공작 부인은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공작 부인은 레빈의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서툰 사교 능력, 그리고 시골 생활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한 달 반이나 관연한 처녀의 집을 드나들면서 눈치만 살필 뿐 아무런 말이 없는 점도 못마땅했다. 공작 부인의 눈에는 그저 레빈이 마치 자기가 먼저 청혼하면 명예가 손상될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아무런 언질도 없이 모스크바를 떠나버렸던 것이다. 그러니 공작 부인이 레빈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다. 반대로 브론스키는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었다. 재산도 많고 총명하고 미남이고 명문가의 자제에다 장래가 촉망되는 시종 무관이니 더 바랄 게 없었다. 브론스키는 무도회 때마다 키티에게 접근했으며 키티와 함께 춤을 추었다. 또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이제 공작 부인은 브론스키가 키티를 쫓아다니다 그만둘까봐 몹시 불안해하는 지경이 되었다. 그처럼 성실한 사람이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면서도 100% 안심할 수 없었다. 특히 요즘 같은 자유연애 시대에 연애 경험쯤은 문제 삼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 더 걱정이었다. 키티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브론스키 형제는 모든 일을 어머니와 상의하고 어머니 말에 복종한다고 했다. 그래서 전 지금 페테르부르크에서 어머니가 오시기를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와 상의하려고 청혼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었다. 공작 부인은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혼사가 이루어졌으면 싶었다. 그렇지 않아도 큰딸 돌리 때문에 심란한데 갑자기 레빈이 나타나 거의 다 된 혼사를 망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한때 레빈에게 호감을 가졌던 키티가 브론스키가 미적거린다는 이유로 브론스키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다. 공작 부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키티에게 물었다. 얘야, 레빈은 언제 모스크바에 왔다니? 오늘 왔다고 하던데요. 키티의 말에 공작 부인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키티, 한 가지 말해둘 게 있구나. 공작 부인의 긴장된 표정을 보고 키티는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했다.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말하려는 것은 레빈에게만 기회를 주지 말고 엄마, 알았으니까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래, 알았다. 아나마.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본 공작 부인이 말했다. 딱 하나만 말하마. 키티, 넌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 한 걸 잊어선 안 된다. 알았지? 공작 부인의 말에 양볼이 붉어진 키티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야외가 시작되기 전 키티는 마치 전투를 앞둔 사병처럼 심장이 세차게 고동치고 도무지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레빈과 브론스키가 처음으로 마주칠 저녁의 야외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믿었다.
레빈을 생각할 때는 죽은 오빠와 레빈과의 우정이 떠올라 시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반면에 브론스키는 더없이 사교적이고 신사적이지만 어떤 거짓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브론스키와의 장래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빛나는 것이 느껴지는 반면 레빈과 함께하는 장래는 흐릿하고 애매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7시 반에 키티가 객실로 내려오자 하인이 레빈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동안 혼란에 빠졌다. 레빈이 이토록 일찍 온 이유는 청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모든 일을 전혀 새로운 측면에서 보게 되었다.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금에야 깨달은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모욕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그 얘기를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녀는 생각했다. 아,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아, 차라리 도망쳐버리고 싶어. 생각에 잠긴 키티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래, 두려워할 것 없어. 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그의 두 눈을 똑바로 보며 손을 내밀었다. 제가 너무 일찍 방문한 건 아닌지요? 텅 빈 객실을 둘러보며 레빈이 물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키티가 탁자 앞에 앉으며 말했다. 사실은 당신 혼자 있을 때 오려고 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선체로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곧 오실 거예요. 어제 너무 힘드셨거든요. 어제는...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다 레빈이 자신을 뚫어지듯 쳐다보자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물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에 오래 머물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녀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전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이 하고 싶어서 모스크바에서 온 겁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침내 그는 말해버렸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인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말을 단숨에 해버리고 만 것이다. 키티는 레빈에게서 고개를 돌린 채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녀는 황홀했고 행복했다. 그의 고백이 이처럼 큰 감동을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곧 브론스키를 떠올렸다. 그럴 수 없어요. 용서하세요. 조금 전만 해도 그녀는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던가. 그의 생애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던가. 알겠습니다. 레빈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그때 공작 부인이 객실로 들어왔다. 순간 공작 부인은 모든 것을 눈치챘다. 잘됐어. 거절했구나. 하고 생각한 공작 부인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레빈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그는 손님이 오면 슬쩍 빠져나갈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다. 조금 뒤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이어서 한 부인을 따라 군인이 들어섰다. 저 사내가 브론스키 백작인 모양이군. 레빈의 짐작대로 브론스키를 바라보는 키티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것을 보고 그는 그녀가 브론스키를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브론스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그 집에 잠시 더 머물러 있기로 했다.
잠깐 소개해드리죠. 이분은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빈 씨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알렉세이 크릴로비치 브론스키 백작입니다. 공작 부인이 두 사람을 소개했다. 브론스키가 일어나 레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실은 지난번에 당신과 함께 식사하고 싶었습니다만 당신이 갑자기 시골로 가버리는 바람에 뵙지 못했죠. 브론스키가 시원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 다음 브론스키는 레빈이 사는 시골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를 이끌었다.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대화에 참여했지만 레빈은 물 위의 기름처럼 겉돌았다. 레빈이 그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브론스키 옆에서 웃고 있던 키티의 행복한 얼굴이었다.